1월 6일 화요일 U23 아시안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박스 안에서의 타점과 제공권 격차가 경기 흐름을 어디까지 휘어잡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베트남은 응구옌 딤박과 응구옌 꾸옥비엣을 앞세워 땅볼 위주의 연계와 빠른 전환을 통해 요르단 최종 라인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 측면에서 한번 접어들어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슈팅 각을 만드는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다. 하지만 수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백스리 중앙을 책임지는 센터백 조합이 아시아 무대 기준으로도 신장이 작은 편에 속해 제공권 싸움에서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구조다. 반면 요르단은 윙포워드와 윙백이 터치라인을 넓게 쓰며 올라간 뒤 아민 알샤나이네의 머리를 향해 반복적으로 크로스를 띄우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 패턴은 베트남 수비가 가장 약한 지점, 즉 박스 안에서의 하이볼 대응과 세컨 상황 정리에 직격탄이 되는 루트라서 한번 흐름을 내주면 연속된 헤더 찬스를 허용할 여지가 크다. 또한 알사이아티와 알리무미가 이선에서 박스 안으로 차례대로 침투하면서 첫 번째 헤더 이후 흘러나온 볼에도 계속 압력을 가하는 구조라 베트남 입장에서는 공을 완전히 걷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다. 그래서 베트남은 라인을 너무 올리기보다는 블록을 내리고 수비 숫자를 맞추는 보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볼 우위를 가진 상대를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요르단 수비와 중원이 여유있게 사이드 체인지 후 크로스 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박스 안으로 향하는 볼의 빈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도 요르단은 크로스킥의 정확도와 박스 안타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은 베트남 수비 입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 구간이 될 것이다. 베트남이 반역을 노리며 측면에서 빠른 역습을 전개하더라도 요르단이 수비 시에는 백스리와 더블 볼란치를 박스 앞에 촘촘히 세워두는 만큼 단기간에 다득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베트남이 얼마나 버텨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요르단이 언제부터 하이볼 우위를 스코어로 연결하느냐의 시간 문제에 가까운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 상성과 제공권 차이, 세트피스 위협까지 모두 겹쳐지면 흐름이 조금씩 요르단 쪽으로 눌려가는 전형적인 경기 양상이 연출될 수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조별리그 한 경기가 아니라 개최국이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시험대에 가깝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4-2 안에서 타메르 알카이바리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인사이드 침투를 시도하고 그 순간 압둘라 라디프와의 연계 플레이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가는 패턴이 핵심 공격 루트다. 이 인버티드 형태의 공격 루트는 키르기스스탄 포백 수비진의 파이널 서드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리기에 최적화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포백이 넓게 벌어지거나 라인 간 간격이 애매하게 벌어지는 순간 알카이바리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라디프와 주고받는 패턴 플레이가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될 여지가 크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위협적인 세트피스 찬스를 다양하게 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향하는 볼 하나하나가 모두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런 상황에서 세컨볼 경쟁력과 마킹 전환 속도에서 불안 요소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한번 흐름을 내주면 연속 실점 리스크도 존재한다. 개최국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은 경기장 환경이나 날씨, 이동 거리 부담 측면에서 이미 익숙한 조건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높이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며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가기에 좋은 조건이다.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낯선 환경과 상대의 높은 라인, 강한 압박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초반 실점 여부가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초반부터 세트피스와 크로스, 인사이드 침투를 통해 슈팅 볼륨을 쌓아간다면 키르기스스탄 수비는 점점 더 깊이 내려앉게 되고 그만큼 박스 앞 공간과 세컨 찬스는 더 많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골로 만족하지 않고 추가 득점까지 노리면서 골득실 관리까지 병행할 수 있는 흐름으로 경기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결국 전력, 개최국 이점, 세트피스 경쟁력, 인사이드 침투 패턴까지 모두 종합하면 이 매치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구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번 맞대결은 이름값 이전에 볼 점유율과 지역 우위 싸움에서 누가 더 완성도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일본은 볼이 위치한 쪽에 미치와키와 쿠메, 오구라를 비롯해 측면 자원까지 집중시키면서 자연스럽게 3대2, 4대3의 수적 우위를 만든다. 때문에 한번 공을 잡으면 쉽게 빼앗기지 않고 짧은 패스를 통해 압박을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상대를 계속 좌우로 끌고 다니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단순히 점유율 수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슈팅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리아는 라알과 주브란, 알무스타파의 피지컬과 직선적인 움직임을 활용해 역습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전반부터 계속해서 쫓아다니기만 하는 그림이 되면 체력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이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점유율을 장악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시리아는 수비 조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시리아의 압박 강도와 리커버리 속도는 떨어지고 반대로 일본의 패스 템포와 공격 루틴은 더 안정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매치업처럼 일본은 이 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철학을 실전에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 시리아가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변수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일본이 설계하는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의 점유 기반 축구는 상대를 더 많이 뛰게 만들고 시리아 수비 라인의 집중력과 강력 관리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볼을 오래 갖고 있는 팀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고 상대를 더 많이 뛰게 만드는 팀이 체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가는 구조가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내용을 조금씩 비틀며 점점 더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반면 시리아는 짧은 구간에서의 반격을 노리면서도 전체 흐름을 뒤집기에는 점유율 열세라는 조건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보다는 환경 적응력과 전술 안정감이 승부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 대한민국은 조상혁이라는 장신 스트라이커를 축으로 세우고 강상윤과 강성진이 2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분담하는 구조다. 조상혁이 등지는 포스트 플레이로 볼을 지켜내고 강상균이 박스 바깥에서 세컨볼을 확보해 슈팅각을 만들며 강성진이 측면에서 컵백과 크로스로 지원하는 패턴이 이상적인 그림이다. 하지만 이런 패턴을 구현하려면 라인 간격 관리와 빌드업 루트가 안정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아직 그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한 인상이 강하다. 공을 잃는 타이밍마다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에서의 볼 소유가 끊기는 순간 역습에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특유의 낮 더위와 밤 기온 하강이 겹치면 한국 선수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무거워지고 압박 강도와 세컨볼 경합에서 한 발씩 늦어지는 흐름을 보일 위험이 크다. 반면 이란은 이미 유사한 기후에서 축구를 해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90분 내내 체력과 집중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사사이 두 줄 수비를 형성한 뒤 알리네자드와 간디프루가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반복하고 마미자데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책임지는 단순한 구조만 유지해도 한국의 빌드업 실수와 간격 붕괴를 노릴 수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복잡한 빌드업보다는 한국의 미스 패스와 세컨볼 상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역습으로 이어가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의 측면 수비와 더블 볼란치 라인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이란의 사이드 돌파와 크로스, 세컨볼 마무리가 점점 더 자주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낯선 기온과 전술 혼선, 감독 장악력까지 여러 요소가 겹친 상황에서 경기 흐름은 이란에게 조금씩 더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피지컬 싸움이 아니라 전방에서부터 어떻게 압박을 설계하고 측면에서 어떤 패턴으로 마무리할지에 대한 완성도 차이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즈베키스탄은 4-3-3 구조에서 중원 삼각형이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면서 타이밍을 잡는 순간 측면으로 볼을 빼고 다시 안쪽으로 당겨오는 전형적인 패턴을 구사한다. 특히 누르벡 스위타시빌리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깊게 파고들며 오른발 인프런트 킥으로 반대편 포스트를 향해 감아차는 장면은 이 팀 공격의 상징적인 장면처럼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소다. 때문에 레바논 입장에서는 스위타시빌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는 순간부터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슈팅 라인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된다. 사만다르 무라트바예프가 후방에서 하이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주면 수비 라인은 안심하고 한 줄 더 올라설 수 있고 그만큼 중원도 전진 위치에서 압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중원 3명이 좌우로 슬라이딩하며 볼 압박을 이어가면 레바논의 4-1-4-1은 수비 블록을 낮게 두고 견디는 데는 능하지만 공을 잡고 나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하마드 오마르 사데크와 샤디주니는 점점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받게 되고 역습 한 방을 노려야 하는 찬스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스위타시빌리의 인버티드 돌파와 풀백의 오버래핑 그리고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려는 중원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90분 내내 상대 박스 주변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해 만들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이 매치업에서는 한 번의 역습보다 조직된 패턴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지는 슈팅 찬스의 양과 질이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이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흐름을 끊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점유와 지역 장악력에서 밀리면 다시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결국 인버티드 윙어의 날카로운 왼발 궤적과 중원에서의 규칙적인 압박 리커버리가 함께 작동하는 쪽이 경기를 지배하게 되는데 현재 구조와 흐름으로 보면 그쪽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스위타시빌리가 초반부터 과감한 슈팅과 돌파를 시도한다면 레바논 수비는 박스 앞에서부터 한 발씩 늦어지며 반칙과 세컨 찬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